풍전등화 자중질환, 지금 대만의 상황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 그대로 외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해치는 중국의 무력 침공이 코앞에 다가왔고, 내적으로는 중국에 붙어 먹으려는 친중파와 독립을 원하는 독립파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며 분열하고 자멸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자중질환, 두 개의 사자성어 중 하나에만 해당돼도 위태로운 처지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는데, 한꺼번에 겹쳐 있으니 현재 대만이 머리 위에 사면초가 첩첩산중이라는 사자성어도 올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중국의 호언장담대로 무력 침공이 시작되면 대만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천명하긴 했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대만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할 텐데요. 이 와중에도 혐한이라는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한 대만은 K방산의 성공이 자기들 때문이라는 등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대표적인 친중인사 마잉주 전 총통은 대만을 방문해 항일 유적지를 찾는 등 속된 말로 중국이 발바닥을 핥아댔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구력외교를 자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잉주 전 총통은 국공내전에서 대만이 패배한 이후 중국에 방문한 첫 전직 최고 지도자인데요. 이 행보가 갖는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는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를 계기로 대만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의 갈등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차이 잉원 현 대만 총통은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에 대한 경고와 보복 조치로 아예 직접 미국을 방문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하며 강력한 견제수를 놓았습니다. 대만의 이런 분열은 중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무력 도발의 핑계가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전투기 42대와 함정 8척이 대만 해협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항모전단이 양안전쟁에 대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폭장량만 12톤 육박하는 H-6K가 실제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한 채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선멸기, 교란기의 호위를 받으며 대만 주요 목표물을 대상으로 수차례나 모의 타격을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사실상 중국은 대만을 털어먹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비웃으며 침까지 뱉고 유유히 돌아가는 모욕적인 도발을 벌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런 모욕을 참고 넘길 수밖에 없는 대만의 답답한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가 이번 포위훈련을 두고 대만 국민당과 중국 간의 모의가 있었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 의사를 내비쳤을 것이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대만의 국론 분열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빌미인데요.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 침공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되고 여기서 중국은 상당한 교훈을 얻었음이 자명합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 또한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은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 오판으로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방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30년으로 예고되었던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싱크탱크들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 침공 시기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빠른 예측은 이제 고작 8개월 남은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대만 총통을 뽑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만은 사면임 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나라라 14대, 15대를 연임한 차이 잉원 현 총통이 출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중 노선인 국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민주진보당 총통을 배출하더라도 반중 노선에 최대 구심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작 활동을 개시하고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에 본격적인 무력 침략을 통해 대만을 무력화시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만의 분열은 독립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슈와 세대 간의 갈등,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 중입니다. 여전히 대만 기성세대가 혐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 세대에서는 대한민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이와 같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반도체, IT,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대만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반면 기술력 투자 등의 문제로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비롯한 외부적 요인이 내수 규모가 작은 대만 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즉 최근에 대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 경기 둔화는 경제 체질의 구조적 한계와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중 노선의 국민당이 압승했다는 것은 대만 국민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보도된 진실에 현혹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만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연일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을 비롯한 대만의 친중 정계는 이 피해의 주범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기업에 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경제적 압박으로 대만의 경제 상황이 이토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한국 핑계는 놀랍도록 잘 먹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에서 정치 공작과 내부 갈등은 언제나 인접 한강대국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어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잡은 국민당과 대만인 과반수가 중국의 참정을 원한히 도와주겠다는 논리로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유로메단 사태가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내전으로 확대되었고 종국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었는데요.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 이후 현재 대만 땅으로 건너와 자리를 잡고 현재까지 중국과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위훈련으로 인한 긴장 역시 지역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력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만은 대한민국과 인접했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게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는 설문을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당연히 미국을 따라 참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 미군 기지가 직접 공격받지 않는 이상 후방 지원 정도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갈릴 정도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만이 혐한 국가인 걸 알면서도 유사시에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만큼의 현실인식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일부 네티즌들은 아예 정신줄을 놓고 헛소리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팀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호주로 향하던 도중 잠시 연료 보급을 하려고 대만 가오슝 공항에 착륙하자 대만의 9시 뉴스를 타고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T-50을 본 대만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다름 아닌 국산 고등운영기 T-50이 대만의 도움으로 제작된 항공기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와, 추력이 상당히 강력하네요. 이건 대만 항공공사 엔지니어들의 걸작입니다. T-50과 대만의 경국호는 같은 팀에서 제작된 동일한 기종이며 도색을 제외하고는 대만의 경국호와 판에 박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 기체는 대만과 한국이 공동으로 생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T-50은 대만의 연구개발팀을 빼앗아 탄생한 것입니다. 한국이 T-50 개발 요리에 협력한 곳은 분명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었을 텐데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은데요. 실제로 대만에서는 T-50 개발 과정에서 대만이 도움을 줬었기에 T-50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만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T-50 설계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덕분에 T-50과 오늘날의 KF-21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T-50 개발에 대만이 기여한 부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긴 한데요. T-50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비화를 담은 전형은 연구소장에 져서 T-50 끝없는 도전에는 T-50 개발 과정에 숨겨졌던 비화가 담겨 있는데요. T-50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0년대 말 기체의 중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요구됐었습니다. 당시 카이에서는 수평 꼬리 날개에 복합재를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지만 이에 대해 공군과 록히드 마틴, 수평 꼬리 날개 제작을 맡은 대한항공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카이는 엔지니어들을 대만에 파견하여 경국호에 적용된 복합재 사례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대만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합재를 적용한다면 수평 꼬리 날개 중량을 15%가량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함께 각종 기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군과 대한항공을 설득하여 T-50의 꼬리 날개 재질을 알루미늄에서 복합재로 변경할 수 있었고 기체 무게를 14kg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던 기술이 도입을 설득하기 위해 대만의 자문을 조금 받았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T-52 설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말하는 건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개를 나르고 이 건물은 4가지였다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는 말인 것이죠. 그래도 대만이 T-50과 오늘날 KF-21의 개발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어준 부분이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반면교사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과거 경국호 개발이 끝나자 항공기술자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항공산업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에 자극을 받아 시작했던 대만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역량 부족으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국방력 강화와 국방기술 발전을 소홀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은 끝에 범접하기 어려운 군사강국이 된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우리가 직접 제작한 뛰어난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국가의 전망을 장담할 수 없는 대만의 현 상황에 대한민국이 함부로 휩쓸리지 않는 현실인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2번째 미션이었습니다.